급변하는 세계 정세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이렇게 날이 구준데 비를 뚫고 나와주셔서 세 분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오시는데 좀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 좀 아무래도 자기 자차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오늘 교통이 좀 막히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 세 분은 이제 저희 제작진이 섭외를 한 거 보고 아 우리 제작진이 놀지는 않는구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또 모시고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또 이제 각자 또 전문 분야가 다르시지만은 또 세계 정세나 이런 것들은 또 의견을 다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의견을 두루 청취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중동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지금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국가들이 또 많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정상 아니 그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일찍 철수를 했단 말이에요. 본국으로 가고. 그래서 그 상황이 이제 이스라엘 이란 전쟁. 그때 이제 트럼프가 아니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평화 협정 때문에 간 거다라고 하니까 더 큰 거 때문에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큰 거가 지금 전쟁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박현도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란 때문에 간 거로 보도가 나왔긴 했는데요. 또 아니라는 얘기가 있고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미국이 참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결정 상황에서 때리겠다라는 게서 워룸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란은 때리겠다. 그 다음에 동시에 협상팀도 꾸렸어요. 그러니까 강원 양면 전략을 하는 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간 것 같긴 해요. 이란과 이스라엘 때문에요. 근데 때릴 거냐 안 때릴 거냐는 이제 그건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오늘 나온 얘기는 2주 연기를 했거든요. 때리는 거를. 그러니까 2주 연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하나 파악한 거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설득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게 얼마나 지금 아직까지 주류 언론에서 나오지는 않는데요. 트위터에서 급하게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이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전파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제가 본 트위터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은 것 자체부터 기분 나빠하는 참모들이 많았고 주변에.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화를 받고 2주를 연기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의아했다. 그래서 지금 2주 연기가 결국에는 푸틴 대통령의 전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러시아 쪽 그 보도를 좀 찾아봤는데 러시아에서는 계속적으로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때리지 않기를 외교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도 야 우리 러시아 핵과학자들이 이란에 아직 200명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철수하지 않을 거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너희들 잘 살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은 러시아 과학자들 절대 다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러시아 쪽에서 이번에 급격히 개입한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뭐 이게 지원을 하거나 뭐 그럴 여력은 지금 없다라는 게 지배적이었지만 외교적으로는 어쨌든 이란을 지금 도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 포착이 뭐 이제 아직 공식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푸틴 대통령이 그건 밝혔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왜 러시아가 이란을 안 도와주지?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란을 버렸다라는 보도가 뉴욕타임즈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서양의 그 선전선동이 믿지 말아라. 우리 버린 적 없고 우리는 이란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안 했느냐? 이란이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렇군요. 예, 이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니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건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리아의 지금 정권을 유지를 했는데 그게 지난해 이제 반군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친미 정권이 들어서고 그렇다고 보면은 러시아가 가까운 나라는 지금 사실상 이란 하나밖에 중동에서는 이란 하나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까지 만약에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혜규 교수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중동 정세가 지금 어떻게 좀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다른 예를 들면은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지금 여기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좀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개입을 하거나 전개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결국 이제 최우선 해결돼야 될 의문을 풀어야 될 건 미국이 실제적으로 참전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가장 관건이겠죠. 예. 근데 저는 푸틴의 전화는 오히려 일종의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 아니었을까? 트럼프로서는 그렇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미국이 이 이란을 침공하기에는 지나온 역사를 보건대도 그렇고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어도 결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침략을 했을 때 이란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느냐, 뭐 박연도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건 핵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 후유증도 크고, 더 큰 것은 미국이 여기에 이제 직접 참전을 하면 수령에 빠지게 되는데, 이미 이라크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섣불리 여기 뛰어들 수 있을까? 뛰어들면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해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중동에서 미국이 직접 참전을 하게 되고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가 지금 2주 연기한 것 자체가 이게 미국한테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전쟁에 참전한다라는 게 뭐 지상군을 투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 우라늄 농축이 시설이 있는 포르도 지역의 지하 시설에 지금 뭐 벙커버스터를 지금 제공하거나 터트리거나 뭐 이런 류의 거잖아요. 이게 양무진 교수님, 총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트럼프는 전쟁을 굉장히 자기는 호언장담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재임할 때는 전쟁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트럼프 얘기 때는 북한하고도 그렇게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건데, 지금의 이런 것들은 좀 예전에 뭐라고 해, 트럼프하고도 또 달라진 거 아니냐, 이게 좀 뒤죽박죽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이 트럼프의 미국의 외교 정책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 뭐 김 교수님하고 박 교수님은 이 중동 문제 전문가들이시고, 저는 그 북한을 공부하면서 이 주변 국가에 대해서는 좀 거달기식으로 했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겸손하시네요. 겸손한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자기의 취적 사업으로서 자기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 그 연장선에서 북한하고도 전쟁 일보 직전에 갔지만 만남을 해가지고 전쟁을 방지했다. 이렇게 하나의 취직용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연장선에 볼 때,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결단이랄까 결심이랄까요, 2주 정도 이 시간을 연장이랄까요, 이것이 시간 벌기용인지 아니면은 명분 확보용인지, 그거는 좀 더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기 때 전쟁을 치르지 않다는 취적을 대도를 볼 때, 그럼 이것은 뭐냐면 뭔가 그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압박을 하되 협상용으로서 뭔가 해결하려는 일종의 그 명분 확보용이 아니겠냐.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막 거기에 좀 방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제가 박현도 교수님 다른 매체 인터뷰한 거 들었는데, 전쟁 할지 말지 앵커가 물어보니까 요즘 전문가들 다 틀린다고. 네, 맞습니다. 맞는 게 없다고. 중동은 특히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호메인이 너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 하메네이. 죄송합니다. 하메네이 너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라고 경고까지 했다라는 거는, 하메네이 너 제거 작전까지 우리가 도와주거나 직접 할 수도 있어, 이런 협박으로 좀 들리니까 오히려 하메네이가 결사항전 얘기까지 지금 하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뭐 그 미국이 세운 계획 중에 하나가 나온 게, 얘기 들어보니까 핵시설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란의 혁명수비대 관련 시설을 전부 다 때리고요. 예. 그다음에 경찰서를 다 때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는 그 반정부 인사들의 기록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 날려버리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 이란 정부가 탄압했던 반정부 인사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거를 준비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 혁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으로 아마 폭격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들이 좀 나오긴 했어요. 예. 그런데 미국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없애고 예를 들면 그 쉽게 말하는 정권 교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정권 교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정권 교체를 외부에서 한 나라들이 있죠. 이라크 했죠. 이라크가 됐죠. 시리아 했죠. 리비아 했습니다. 시리아는 무려 13년의 내전을 거쳤고요. 이라크는 2003년에 들어가가지고 안정된 게 거의 10년 이상 걸렸어요. 지금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리비아는 아직도 내전 중입니다. 2012년부터. 예. 그러면요, 이란은 이 세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나라예요. 인구가 9천만입니다. 9천만이고 이란어를 그러니까 이란의 공용어인 페르시아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은 100명 중에 60명이에요. 나머지 40명은 페르시아가 모국어가 아닌데 배우기 때문에 쓰는 거고 집에서는 다른 말을 써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는 이란 사람이라고 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이란 정부에서부터 독립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쿠르드 반군이 있죠. 아제리 반군이 있죠. 튀르크 반군이 있죠. 아랍 반군이 있죠. 발루치 반군이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권 교체가 된다? 그러면 이란도 내전 갑니다. 네. 그럼 내전 가면은 이란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라면 내전을 하든 말든 니네들이 죽이든 말든 신경 안 쓰겠죠. 이란은 세계에서 석유 가스가 매장량이 세계 3위 안에 다 드는 나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미국은 이거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미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미군 투입해서 어떤 일이 났는지는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 다 봤지 않습니까? 예. 미국 감당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맞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마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거에서 군사 투입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마가에 맞기 때문에 지금 마가의 열정적인 그 열성 지지자들도 하지 말라 이거죠.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 버림판에 끼어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우리가 뒤치다거리 해야 되느냐. 하지 말라는 거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논리적이고 뭐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안 하는 게 전체적인 미국의 국익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백기투항을 지금 사실상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백기투항의 형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우라늄 농축하는 거 이거 이를테면은 우리가 검증 가능하게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검증 가능한 곳에서 하고 아니면 아예 하지 말고 뭐 이 정도까지를 이란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첨예하게 거기 갈리는 게 이란은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NPT에 참가하는 국가로서 북한처럼 나가질 않았으니까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농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3.67은 하겠다. 이란 땅에서. 예. 근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땅에서는 안 된다. 한국처럼 4월안에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그럼 컨소시엄을 구성하자. 사우디도 필요하고 다른 나라들도 필요하고 이란도 필요하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란도 받고 사우디도 받는 그런 우라늄 농축 컨소시엄을 구성하자고 그랬거든요. 네. 이란은 거기 오케이 했어요. 근데 이란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데 그 시설은 무인도라도 이란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란은 뭐냐면 우리 땅에서 농축하는 주권국에서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란 땅에 콘소시엄 우라늄 농축 시설을 두고요. 예. 관련된 나라가 공동 관리하고 국제사회가 감시하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그거를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정도를 트럼프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받아야죠. 안 그러면 전쟁 가야 되는데요. 이란은 농축 포기 안 할 거고, 예. 미국은 농축 허용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저는 트럼프보다 예. 더 문제인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발달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국과의 핵군축 회담을 믿지 않고 못 믿고 선제 공격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트럼프도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이 전혀 원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면서 발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이란은 이미 핵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역량 농축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차제에 그것을 없애는 것을 제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이란과 미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문제를 풀어야만 기본적으로 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네타냐후가 이번에 정적적으로 이란을 공격하게 된 배경에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란의 핵 제조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본인이 이제 실각을 할 경우에는 이제 감옥에 갈 것 같으니까 끊임없이 지금 전쟁을 만들어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해결이 될까 이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믿는 것은 트럼프가 자기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트럼프가 평화주의가 있고 호전주의가 있다라고 처음부터 말씀했고 선거 공약에도 평화를 만들어내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예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무조건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시종일관 말해주고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네타냐후는 미국이 우리를 등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이 일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총장님 끼어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언제든지 끼워주십시오. 이게 편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보통 이 우리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 국가 간의 전쟁, 뭐 갈등 이런 거 보면은 가장 중요한 대목은 그 중동에서의 패권 경쟁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누가 중동의 그 패권자가 되느냐. 이제 이런 속에서 제약되고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다 보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 국내 지지 이런 것이 상당히 일하니까 외부의 충격 요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더욱더 연장시킨다 이런 식이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뭐 일정 기간은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오래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은 불신이에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그 말씀 나왔는데 P5+1 해가지고 이란 핵 협상이 거의 완료된 거잖아요. 상당 부분 그 이행이 진행된 상황에서 미국은 정권이 바뀐단 말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이전 정부에 했던 이런 합의 사항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이행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정권이 바뀌면은 정책이 확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란 또한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존재감을 또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또 그 이 합의인 것을 좀 더 뛰어넘어 가지고 뭐냐 그러면은 이 농축 이것을 더욱더 활동을 늘리면서 그 일종의 그 뭡니까 그 무기급 우라늄을 더욱더 확산시킨단 말입니다.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경우에는 방금 아까 계속 이야기한 대로 그 포도른강 거기에 뭐냐면 그 일종의 벙커버스 들어가 두드려야 된다. 또 미국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의 지도자를 완전히 교체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란 지도자 교체하면 사람만 교체하면 뭐합니까? 다음에 또 하면 또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이 북한도 뭐냐면 사람 교체해가지고 뭐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럼 두 번째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농축 우라늄 시설 이런 것을 벙커버스 돼 가지고 파괴했다 칩시다. 그럼 거기에 대한 후폭풍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일례로 우라늄 방사 이것이 오염되면은 제2의 체르노빌 사건이 나옵니다. 체르노빌 있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그 외신에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 이라크 중수로 핵시설 나탄즈 핵시설과 함께 부쉐르 원전도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잘못 폭파될 경우에는 그 일대에 그러니까 지금 담수화를 해서 해수를 담수화해서 지금 이 식수를 하고 있는데 중동 일대가 완전히 다 지금 식수가 다 오염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폭격을 할 경우에는 그 일대가 완전히 다 어떤 우라늄 핵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겁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란 뭐 주변국가 방금 러시아도 말씀했는데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주 동안에 물론 이제 시간 벌리기 이용이든 명분 확보 이용이든 떠나가지고 주변 국가들 모두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재자가 나타나가지고 협상의 무드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중재자로 어쨌든 러시아가 나왔다라는 거는 저희가 들었고 제가 궁금한 게 중국이에요. 네. 중국은 좀 최근에 지금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했나요? 예. 그러니까 중앙아시아가 사실은 바로 건너가면은 이제 중동이잖아요. 이 문제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어떤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나요, 중국은? 일단 지금 중동 전쟁에 대해서는 중국은 이스라엘에 전화를 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적 합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러시아하고도 전화를 해서 지지하자고 공동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런 스탠스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관건은 이란의 무기를 대줄 것이냐 대주지 않을 것이냐 이게 최대 관건일 텐데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대주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란보다도 어쩌면은 더 가까운 러시아한테도 끝까지 직접적으로 무기 제공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란에 대해서 직접적인 무기 제공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똑같이 아까 박현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와 똑같이 중동에서 러시아가 입지가 약화되면 중국에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의 최대한 외교적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 같습니다. 방금 그 전해드렸던 중국하고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지금 그럼 왜 한 거고 어떤 결과가 좀 나왔다고 봐야 돼요? 아마 이 회의는 제가 알기로는 중동 사태와 상관없이 해오는 거고요. 이제 이 중앙아시아 지역은 지도로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고립된 지역이었고 세계적 무대에서도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지역인데 중국이 계획개방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밑에 속해 있던 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뭐 30년 정도 운영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수시로 이 지역과 경제적 협력 정치적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이란이고 지금 시진핑의 방문은 아마도 미국이 이 지역에 다시 전략적 재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방치해놨다. 이 지역을 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적 재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따독거리기 위해서 중앙아시아와 관계를 재정립하는 그런 차원의 회의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 입장, 뭐 미국도 사실은 이제 중국을 많이 견제하고 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도 별로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국이 중앙아시아에 계속 영향력을 이제 확대를 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중국 자체가 유쾌하지 않습니다. 참 미묘하네요. 유쾌하지 않습니다. 중국 자체가 커지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러시아보다 월등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고립되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사이에 중앙아시아의 자기들의 지위의 일정 부분을 중국이 가져가는 것도 그냥 배가 아프면서도 바라보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지금으로서 러시아는 금융이나 산업이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중국 없이는 당분간 굴러갈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중국으로 봐서는 결코 나쁜 상황은 아니다. 특히 미국이 이제 중동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속으로는 중국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계제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가 어쨌든 일시적이라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아마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이 시진핑 주석이 소위 말해서 서탄 5개 국가 중앙아시아죠. 그 중국이 강화는 외형상으로는 일종의 그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한 일종의 우군을 확보하는 그런 점이 있다 보여지고, 현재 지금 이제 일종의 그 서탄 5개 국가가 어찌 보면은 그 러시아의 앞마당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렇게 뭐 반갑게 맞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만도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러시아는 유럽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 유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중국이 러시아 입장을 많이 수용하고 따릅니다. 네. 반대로 뭐 아시아, 동북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오히려 중국의 정책을 따른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러우 전쟁에서 가지고 물론 우여곡절이 있겠습니다만도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상당히 그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이 서탄 5개국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러시아 그렇게 배 아파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총장님한테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어떤 다각화, 뭐 본인들의 이제 외교적인 다각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에 굉장히 북한하고 가까워졌잖아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북한이 러시아 무인기 생산 공장에 25,000명의 노동자를 파견한다는 계획을 검토했다. 그리고 뭐 그리고 상호 이제 뭐 침략에 대해서 뭐라고 저 상호 방위 조약인가요? 제가 지금 용어가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서로 맺을 정도로 지금 이게 이제 한반도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 이 러시아의 움직임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지금 이제 그 북한의 이런 근로자 한 25,000명이 러시아에 있는 그 드론기 공장 조립 이런 것을 이제 하는데 뭐 갈 것이다. 이것은 NHK 그 일본 방송의 보도지요. 예. 근데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25,000명이 그 뭐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특히 일반적인 국가들이 군수공업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노동자를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술이 어찌 보면 그 도난 당할 여지 크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 현재 25,000명이 그 러시아에서 직접 노동 활동하려 하면은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언어 장벽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상당부 이것이 앞으로 뭐 저 러우 간의 전쟁이 뭐 10년, 20년 갈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이런 드론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가능한데 지금은 이제 종전의 움직이 있는 상태에서 이 북한의 노동자 25,000명이 러시아에 간다. 이것은 설득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북러 간의 밀착 이것이 1년이 됐잖아요. 예. 예를 들어 평양에서 양 정상의 그 상봉하고 또 지금 이제 그거를 이행하기 위해 가지고 북한과 러시아 내 고위급들이 상당히 오가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관계였고 그 속에서 지금 이제 뭐 3차 파병, 공병이 있겠지만 예. 지금은 이제 북한은 조금 현재 한 서너 가지의 딜레마 선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러우 간의 전쟁이 빨리 종식되면은 러시아가 분명히 유럽 지향적으로 해가지고 북한을 좀 약간 소외시킬 건데 예. 여기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북미 간에 지금은 이제 대화,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김정은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북미 대화를 앞둔 상황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밀착, 여기에 대해서 손익계산을 좀 따주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현재는 러우 밀착 관계가 북미 대화보다도 이익이 더 크다. 막 그런 관점에서 좀 당분간은 밀착은 지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군요. 총장님 말씀대로 예. 이제 노동자를 군사 시설에 파견하는 것은 저도 앞으로 실제로 팩트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북한이 중국으로 노동자들을 다시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라고 본다면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이국화 체제를 선언했고 비핵화를 돈 주고 팔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는 독자적으로 경제적으로 살릴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 중에 하나로 노동자들을 러시아와 중국으로 다시 팔아서 그것으로 외화를 벌여들여서 독자적인 생존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소프트 랜딩 방식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이건 우리로서도 주의 깊게 쳐다봐야 될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 등등등 해서 남북 관계 이런 것까지 좀 넓혀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양무진 총장님한테 먼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이제 통일부 장관을 했던 분인데 이제 국정원 이제 장이나 국정원 간부나 뭐 이런 분들이 뭐 군인도 오고 외교부 뭐 오고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워낙 다양해서 정치인도 그랬는데 어쨌든 통일부 장관을 앉혔다라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굉장히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로 이제 보이거든요.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지금 남북 관계는? 국정원의 업무라는 것은 네. 물론 과거에는 대북 정책 이 부분이 상당히 이행하는 데 중요한 대목 중 하나였지만 그 이후에 상당히 이 외교가 다변화됨을 해가지고 국정원이 대북 관련 부분에는 one of them이다.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되고 특히 이종석 이 내정자의 경우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예. 우리 앵커께서는 이종석 장관이 전 통일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장관의 경력을 볼 때 국정을 갔을 때는 대북 정책의 방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만도 그 전에 다시 말해서 통일부 장관 되기 전에 노무현 정부의 NSC 예.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무처가 어쩌면 지금 현재의 국정원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대북, 대외, 사이버 이런 것을 다 관장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다 관장했던 것이 노무현 정부식 NSC 사무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충분하게 경험을 했고 또 이 NSC 사무처라는 것은 미국의 백악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조직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것을 많이 차용해온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자 이것은 대북 정책 이것이 하나의 정책은 되겠지만 네. 다른 부분도 할 것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잘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현도 교수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G7 정상회의 가서 여러 정상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고 뭐 그 자리야 사실 엄청나게 의미를 뭐 내용적으로 부여하기보다는 이제 상견례하는 자리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가까운 데는 북한이라든지 뭐 미국 관계도 있지만은 굉장히 많은 나라들하고 지금 다자 외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좀 어떤 식의 지금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실책에서 배워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일단 윤 정부는 너무 말을 함부로 했어요. 예, 말을 너무나 함부로 했습니다. 예, 어떤 예를 들면은 예. UAE의 적은 이란이다. 예, 그거를 국내에서 한 것도 아니고 UAE에 가서 예. 우리 군인들한테 하는 발언이지만 그게 현장에서 그대로 나가는 발언으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정말 외교적 실수를 크게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빨리 덮어야 되는데 예. 당시 여당 의원들이 그 말을 더 키웠어요. 대통령 말이 틀린 게 있냐고. 그러면서 더 시끄러워진 거죠. 정작 UAE에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 말이 한 줄도 보도가 안 됐는데 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용히 묻혀질 수 있는 발언을 여당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엄호한다고 그 말을 계속적으로 떠들면서 그걸 더 시끄럽게 만들어서 꺼진 불을 다 살렸어요. 외교 참사입니다. 예.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대놓고 싫어했잖아요. 아니 싫어할 수는 있는데요. 그걸 수뇌부에서 대놓고 싫어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잘못했던 것을 답습만 하지 않는다 해도 일단은 절반의 이상 성공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 정부가 들었으면은 꼭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중동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민주당 말씀. 네, 우리나라 민주당 정부가 중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중동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우리 시장이거든요. 예. 방산 시장도 그렇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도
중동에 별로 관심 없었고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만 함몰돼 있었고요. 뭐 남방 외교를 하기는 했는데 네. 중동까지 가지는 않았죠. 네. 그게. 예. 총리가 주로 중동 쪽 순방을 했어요. 근데 총리 순방과 대통령 순방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첫 순방지로 뭐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이 나라들을 직접 순방을 하고 이들과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거 이거 중요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 정부에서는 뭐 아직까지 이 시간이 없어서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동에 관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혜규 교수님은 또 워낙 또 한반도 정세에도 관심이 있지만 중국 쪽에 워낙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중국하고 한국하고 관계는 지금 어떻고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 통화할 때는 뭐 상당히 좀 우호적이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해야 되고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한중 관계는 뭐 방법은 다른 문제이니까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일단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그 다음은 다시 돌아가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 있었고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었던 시절인데 저는 지금은 거의 무질서 시대라고 불러도 될 만큼 질서가 혼란스러워진 상황에서 단순히 뭐 이명박 정부 시절의 신용 정부 정도로서는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없고요. 예. 그래서 신용 외교를 구축을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신용 외교까지 빨리 돌아가고 나서 그다음 다시 해야 될 것은 이제는 이 새로 구축되는 무질서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중 과제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중국도 기대가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자가 하나이고 그 이전과 달라진 게 뭐였냐면 옛날에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서 한국이 참가시키는 거 반도체가 대표적이죠. 예. 이런 것을 니네 동맹국가니까 괜찮아.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비교적 용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절대로 용인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미 미국의 동맹국들한테 선포를 해나온 과정이어서 결코 쉽지 않은 대중관계의 어려운 문제가 딱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일단 급하게 들어선 정부여서 미국 중심의 쌍방 외교 그러니까 쌍방 외교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얘네는 다시 이렇게 다차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한꺼번에 놓고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러시아나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올지를 보석을 다 놓고 뭔가 외교적 행위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양무진 총장님께 좀 여쭤보면서 좀 의견을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의견도 더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남북 관계 또 전문가시니까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사실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자를 여쭤본 거는 남북 관계가 어떻게 풀릴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이제 좀 이렇게 밑자락을 깐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일 관계. 이에 대해서 남북 관계 이제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되고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북 관계 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나요?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적대적 두 개의 국가 관계를 규정하는 이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측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합니다. 이 규정을 김정은 위원장이 풀지 않은 한 북한의 어느 고위 관료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 조건으로 생각해야 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그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서 발빠르게 노동신문을 통해서 보도를 했다는 점. 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 일주일 만에 국민과의 약속이죠. 예. 다시 말해서 대북 전단 살포 중지하고 확성기 중지하겠다. 그걸 갖다가 선제적으로 이행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 이행에 대해 가지고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대남 확성기 기원 방송을 그 소리 방송
그래서 중단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예. 좀 조그마한 측면에서 나름대로 청신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이러한 청신호에도 불구하고 너무 서두른다든지 일희일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엉킬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재명 정부가 잘할 것으로 보이고 한일 관계에 관련해서는 물론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에 또는 그 대선 기간에 과거사, 영토 문제 여기 대해서 직시는 하겠지만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여기 대해서 어느 정도 일관성으로 유지해 나가겠다. 이러한 메시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점을 봤을 때 저는 이것은 나름대로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과거 직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못하면은 학계에서 좀 할 필요가 있다. 예.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남북관계가 어렵지만 어려움을 푸는 것이 정부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만약에 이 조언자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오는 9월 3일부터 6일까지 예.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이것은 정치 군사 행세의 이 행사가 아니고 일종의 경제 교류 협력 행사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북러 간에 밀착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아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 이 동방경제 포럼의 일종의 그 팬데믹 이런 상황 또 그 이후에 북러 그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그 행사에 거의 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한러 관계도 일종의 그 복원하고 또 이 러시아의 중재하에서 남북 관계도 복원하고 예. 이것이 또 좀 더 나간다면은 그 북극 항로라는 하나의 아젠다를 가지고 남북러 간에 대화할 수 있는 계기점이 예. 아마 9월 3일, 6일까지의 동방경제 포럼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그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 지금 북한을 초청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지금 뭐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응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다각도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요거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확정은 안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다음 주에 나토 정상회의에 갈 가능성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서 아젠다로 다뤄질 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또 이제 중동 문제도 다뤄질 것 같은데 일단은 박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가는 거를 전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좀 어떻게 우리 정부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어려운데요. 예. 네, 간다고 그랬을 때 왜냐하면 지금 뭐 G7 정상회담에서도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었잖아요. 사실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은 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인 이란의 핵 그 무장을 미리 막는다라는 데는 의미가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란은 NPT 체제 안에 있는 국가고요. 예. 그리고 IAEA 사찰을 계속 받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럼 그게 문제가 있으면 IAEA라든지 국제 관계를 통해서 일단은 해결하는 노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무조건 갖다가 때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국제 규범이라는 게 도대체 존재하느냐? 필요가 없는 거죠. 국제 규범 지킬 필요도 없는 거고 IAEA 사찰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G7에서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을 폭력의 국가, 테러의 국가로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동조를 할 필요는 없다. 예. 네, 크게 동조를 할 필요는 없고 그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도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제 조건 예.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 늦추지 않겠다라는 예. 그러한 두 가지 태도는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토 정상회의 가면 대통령. 분명한 것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청구서들이 이번 나토 회의에서는 날라올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지금 뭐 유럽은 자체적으로 하든 미국을 빼고 하든 국방비를 5%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건 나토에서 주요한 아젠다들이 될 테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어떤 형태로는 하려고 그럴 테고 그것도 한국이나 일본한테 뭔가의 역할을 부여하려고 할 테고 중동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얻을 거라고는 그냥 국제 무대에 가서 다시 인사하고 이번에 못 만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오는 게 거의 유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빠지기에는 또 서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렵게 가지만 수많은 청구서들을 받아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회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완전한 결정은 안 됐으니까 저 생각은 이번에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핑계를 대고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예, 양문지 총장님. 저도 우리 그 김 교수님처럼 나토 회의는 일종의 그 군사 블록, 그렇죠. 안보 이 회의단 말입니다. 예. 두 번째로 G7 회의의 주요 참석국하고 나토의 주요 참석국하고 거의 겹칩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이나 그 했지만 또 그 당시에 참여할지도 불확실합니다. 또 참여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 한미 간에 거기서 정상회담을 짧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면은 우리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예. 우리의 실용 외교 관점에서 성과가 그렇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저는 오히려 안 가는 것이 실용 외교 국익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안 가는 게? 예, 그렇죠.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그것을 전제해가지고 거기서 뭐 이런 방위비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니겠느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외교 국제 정세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대통령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큰일이다. 하지만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김희교 교수, 박현도 교수 그리고 양문진 총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